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 큰 지식으로. 오늘은 세상에 없던 AI 편 출연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그리고 연희스트 대표 김희연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개도 좀 들을까 하는데요. 먼저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에서 교수 놀이를 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저는 뇌과학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미래 예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AD에서 생성형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윤호 아트 디렉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AI 랩스라고 해서 이 AI를 관련한 광고라든지 혹은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 같은 것들을 커버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요. 그 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SAD에서 AI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플랫폼 기획과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서 HSAD와 LG그룹 계열사들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편이 세상에 없던 AI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어찌됐건 활동을 하고 계신 영역인 만큼 각자의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작업했던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도 최근에 AI 작업을 꽤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작업 사례가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창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생성형 AI 기술 개발과 연구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작업했었던 거는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창작가분들, 특히 영화 감독, 만추로 유명하신 김태원 감독님,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김혜연 안무가님, 그리고 또 시나리오 작가님, 임다슬 작가님하고 재미삼아서 한번 존재하지 않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책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영화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시나리오에서부터 컨티, 캐스팅, 스틸샷까지 정말 아무 장비나 사람 없이 AI로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황당한 생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추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AI가 정말 잘하는 것도 있고 정말 못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AI의 협업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좀 그런 경험을 좀 개인적으로 최근에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HSAD에서는 대시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좀 업계 선도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 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대식 교수님이 만드셨던 영화제에서 기억의 잔영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탔던 경험도 있었고 그 더 전에는 제가 2년 정도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유학 시절에 AI 쪽으로 전공을 해서 작업을 했었고 그걸 찰스 왕세자가 대관식을 하실 때 지금 찰스 왕이시죠. 대관식 콘서트의 AI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작업 플러스 회사에서 하는 작업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작업을 하셨네요. 그럼 도영님께서도 현재 어떤 활용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추진팀에 속해 있고 그래서 마케팅 씬에 있어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AI를 가지고 기존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LG AI 연구원이랑 엑사원 모델을 가지고 튜닝해서 카피를 생성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작년에는 클라이언트랑 직접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카피로 시작했지만 작년에 대부분의 니즈는 이미지 생성 쪽에 좀 맞춰 있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LG전자나 아니면 생활건강 등등 되게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서 AI 니즈를 좀 파악해보고 그걸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는 좀 작품 계열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마케팅, 광고 쪽, 플랫폼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교수님께서 엄청 궁금한 게 많아지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네네. 이미. 이렇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아마 두 분은 굉장히 지금 시대의 인재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성형 AI 시대가 이제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성형 AI 기술은 이걸 필름 카메라라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1905년, 1910년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름 카메라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아시다시피 사진기는 이미 1830년도, 40년도에 개발이 됐지만 움직이는, 우리가 항상 모션 픽처스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이건 19세기 말, 그리고 제대로 작동되는 움직이는 그림 카메라는 20세기 정말 초인데, 지금 와서 우리 가끔 가다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은 보통 깔깔 웃잖아요. 웃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기차가 기차역에 도착하는 장면 하나 찍던가, 건물에서 사람들이 퇴근하는 장면을 찍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좋은 기계는 등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으로 5년, 10년 정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 기술적인 발전은 빅테크들이 잘 할 겁니다. 그분들은. 더 중요한 거는 톤 앤 매너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할지,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기존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뇌과학자잖아요. 근데 인간의 상상력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계인을 상상해보라 그러세요.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들 다 동물원에 있는 애들 갖다 붙인 모습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있는 거를 조합하고 붙이는 거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상상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건 정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해본 사람들,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이 또 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정말 흥미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치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생성형 AI 시대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거인 거죠? 그럼요. 지금 뭐 생성형 AI로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AI로 일을 하면 하는 중간에 기술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금방 또 업데이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다가 또 갑자기 누군가가 더 좋은 걸 만들었네? 그럼 바꿔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은 3달 아니면 6개월 정도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아직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정말 초창기인 거죠.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보면은 뭐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창작가한테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본인이 창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폴로우업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두 분께서는 지금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직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찍고 싶냐의 디렉션에 따라서 바뀌는 시대가 됐고 기술은 뒤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앞에서 이제 끌고 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기술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다. 어떻게 써야 이 생성형 AI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초창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 컨텐츠만의 특성이랄지 장점 같은 것들을 더 잘 알게 될 거고 또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1년, 2년 안에는 조금 더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초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에 시야를 더 넓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최근에 10월 25일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작품들이 들어올까 했는데 2070편인가요? 정말 2000편 넘는 작품들 그리고 정말 뭐 전 세계에서 우리가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왔고 퀄리티들이 이번에 정말 좋았어요. 특히 이번 그 대한민국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마테오라는 영화가 있죠. 자, 이거는 멕시코 아보카도 농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감독이 멕시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법뿐이 없었잖아요. 현지 가서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이태원에서 외국인들 좀 데려다가 허접한 가짜 짝퉁 외국 스토리를 만든다. 근데 둘 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대한민국 감독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어마어마한 시야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시대적으로도 2000년 전 로마 제국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이론적으로 할 수 있죠. 단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 들겠죠. 로케이션 촬영 같은 거 하려면. 그래서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예산하고 2000년 전 로마 제국 이야기할 때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창작가에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자유도를 주지 않을까 싶고, LG 같은 경우에 글로벌하게 제품을 팔리면 광고가 현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도 지금까지도 현지 로케이션 가서 찍고 뭐 어마어마한 이게 뭐 비용과 시간이 들 텐데 메인 스토리 하나만 갖다 놓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사람만 바꿔줘, 풍경만 이 나라로 바꿔줘, 스토리는 그대로 두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성형 AI 발전이 사실 영화에도 미쳤지만 특히나 미디어나 콘텐츠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영상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냥 컨텐츠를 제작할 때 있어서 촬영 프로세스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들은 사실 AI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효율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 활용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원래는 해외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됐고 다양한 인종들의 인물 모델들을 다 캐스팅해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효율화가 되고, 처음에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AI를 써서 효율화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기존에 오히려 촬영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재료 때문에 생겼던 한계들을 벗어나는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단순히 비용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AI를 사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또 광고 쪽에 계시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서 글로벌한 회사들은 현지화를 원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각각 나라마다 선호도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돈을 쓰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국가별 또는 문화적 현지화보다 개인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LG 같은 데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유시성 소비자는 몇 억 명이잖아요. 몇 억 가지 광고는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10년 후 정도 되면 나만을 위한 광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탐 크루즈가 도망치고 있었는데 홍채를 인식해서 탐 크루즈인지 알고 광고판들이 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AI를 통한 개인화들이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반면에 또 그 어떤 시장을 지배해오던 미디어 플랫폼의 어떤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플랫폼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본인들이 얻은 수익을 예를 들면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컨텐츠에 재투자해서 그거를 또 계속 유저를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감독이나 배우나 촬영 장비 이런 거 없이도 누구나 컨텐츠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컨텐츠 플랫폼들이 가진 영향력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외국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각자가 본인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모두가 우리가 창작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도 없고 장비도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감독님들이 수백만 명의 꿈을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내재화해서 대리인으로 몇백만 명의 꿈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본인의 이야기겠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저는 그게 가능해졌더라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은지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겠지만 나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기책에 내용을 쓰는 것 같이 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 개념에서 요즘에 쇼폼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많진 않잖아요. 막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런 것처럼 저퀄리티가 더 많아지는 반면에 또 고퀄리티 컨텐츠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질문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창작을 하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상당히 많은 창작 절차가 자동화될 거거든요. 차별화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 자신만의 특화된
그 무언가가 뭘까?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정말 몇억 개의 컨텐츠 바다에서 나만 차별화되고 눈에 띌 수 있는 그게 뭘까? 사실은 그 고민은 창작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고민과 일맥상통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걸 사용할 유저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술계에서의 반발이 더 컸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많은 일자리 중에서도 특히 생성형 AI가 주는 어떤 가장 큰 영역이 영상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술 영역에서도 굉장히 최전선의 대중예술이라고 하면 바로 영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영화, 그 다음에 광고, 그것을 만들던 크리에이터들 또는 뭐 셀러브리티 또는 뭐 제작자, 영화 감독의 어떤 직업군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랑 친한 또 영화 감독님들 네.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좀 거부감이 있고 또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보면 저는 특히 영화 쪽은 더 많은 기회가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또 최근에 그 김태용 감독님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비자가 기대하는 영화의 완성도 퀄리티는 점점 높아지잖아요, 기대치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CG 비용이나 제작 비용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100억, 200억, 300억씩 하잖아요. hollywood는 1000억, 2000억, 3000억이고 100억, 200억, 300억은 감독이 개인적으로 당연히 투자할 수 없고 제작자도 할 수 없고 제3자 투자 비용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ROI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안전빵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했었던 거 비슷한 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다 맞아요, 그분들 말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가버렸고, 그래서 거꾸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면 영화 하나 만드는데 100억, 200억, 300억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공이 몇 개 날아가면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AI 영화제에서도 30대 감독님들이 많았던 게 정말 그 신선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만 생각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반대로 그 생성형 AI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영화 감독님이나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역설적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컨텐츠 제작하는 영화 감독 입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신진 작가들이나 신진 영화 감독들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리메이크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미 한번 검증된 걸 가지고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제작자 내지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나올지 결과물 상상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인 건데 생성형 AI를 이용을 한다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미지 내지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웹툰이나 그런 리메이크 영화들이 했던 그 역할들, 어떤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을 검증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AI를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완전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회사 생활을 하지만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감독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품고 살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이제 다 모든 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생성형 AI가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한 예제로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게 유튜브가 등장하기 전에는 K본부, M본부, S본부뿐이 없었고 공채로 들어가신 분들 딱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등장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탤런트들이 있었는지 진짜 몰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채널들 어디선가 다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은 절대로 기존 공중파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었던 분들일 텐데 그 시청자들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아니 내가 보더라도 유튜브에 훨씬 콘텐츠가 더 재밌는데 훨씬 저비용으로 훨씬 재밌는 걸.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 생성형 인공지능이 약간 유튜브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분야 외에도 브랜딩이나 전략, 기획, 그리고 퍼블리싱 측면까지 전부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플랫폼을 통해 구성원들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프로세스 안에서의 AI를 하나씩 접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AI 네이티브한 프로세스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인 만큼 글로벌 트렌드나 빠른 변화들에 대응하면서 기민하게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의 페인 포인트나 니즈를 잘 이해하고 문제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 보니 저희 회사에 적합한 AI 기술을 잘 탐색하고 잘 적용하고 활용신을 찾아가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SAD는 기술 회사가 아니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활용씬에 맞는 플랫폼 최적화와 유연성 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